자, 여러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전쟁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현재 무역 전선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잠잠하지만 근본적인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을 미국 내로 다시 유치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최우선 전략은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겁박하기 위한 글로벌 관세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백악관은 중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의 붕괴 위기 앞에서 미국의 글로벌 압박 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교착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워싱턴은 실질적인 관세 인하 계획 없이 국제사회를 향해 공허한 위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was ambiguous about it. Scott Bessent seemed to suggest it wouldn't happen until negotiations are at least underway. Let me be clear. There will be no unilateral reduction in tariffs against China.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are optimistic that will happen. And when that continues, it will be up to the president what the tariff rate on China will be. But we certainly need to see a reduction in tariffs and non-monetary tariff barriers from China as well. And we also need to continue seeing these companies abroad return their manufacturing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can shore up these critical supply chains.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려면 관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감세 정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국내 이전을 위해 21%에서 15%로 추가 감세를 예고했습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재정적 모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세에 따른 총 비용은 10년간 9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는 2025년부터 매년 9천억 달러의 적자 지출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일부는 효과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스콧 베센트가 감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의 쓰임새는 주식시장을 폭락시켜 채권이란 피난처의 자금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시장 혼란기에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여 미국의 차익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시장과 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도망쳤습니다. What happened in the bond market overnight, the spike in yields on the 30-year and the 10-year bond, which showed that people were dumping our bonds. And who were those people dumping our bonds? Japan, the biggest holder of bonds, was selling bonds. If you have a mass sale of bonds, that means people are losing confidence in the U.S. economy, on the ability to do deals with us. This is what forced the hand of this 90-day reprieve. Now, is it a good thing? Are people coming to the table? Yeah. But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or not even what Scott Bessent said, we have no deals. 이에 따라 베센트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외국 수요 붕괴의 조짐을 보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자국 국채를 더 많이 매수하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 채권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물 국채 경매에서 미국은 거의 4%의 수익률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보다 딜러들이 더 적게 구매했습니다. 왜죠? 연금기금이나 헤지펀드 같은 고객들의 매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매수자들의 수요를 살펴보세요. 6개월 평균 대수율은 약 70%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수율은 단 64%에 그쳤습니다. 해외 수요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베센트가 채권 시장을 또다시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실제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급망과 산업 보조금에 관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까요? 채권 시장에서 조달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은 미국에 비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투자자들은 중국 채권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중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거의 2%에서 1.7%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관계를 기억하세요. 채권 가격이 수요 증가로 상승하면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 채권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채권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는 베이징에게는 호재지만
미국 재무부에는 심각한 악재입니다. 갑자기 중국과의 보조금 전쟁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베센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신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나 제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베센트는 다자은행을 상대로 베이징에 어떠한 자금도 대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Going forward, the bank must set firm graduation timelines for countries that have long since met the graduation criteria. Treating China, the second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as a developing country is absurd. 오늘날의 경제 전쟁은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관 발행조차 이제 미국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보조금 전쟁을 벌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국의 차입을 늘리거나 중국이 차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센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베센트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인 칸다 마사토를 만났습니다. 회담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방의 머릿속에는 베이징의 맛집 임대로 없이 생활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 차입으로부터 중국이 졸업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조치는 다소 예측 가능했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향후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다자은행이며 설립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출 수혜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인 큰 지역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출금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발전소와 같은 정부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오늘날 아시아개발은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총 주식의 15.6%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주주입니다. 반면 중국은 6.4%의 지분을 가진 소수 주주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베센트는 중국이 아시아개발은행을 대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본과 협상하느라 바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이상한 일입니다. 차관을 받는 국가는 여전히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주주는 여전히 이익을 얻습니다. 베센트가 중국의 아시아개발은행 차익 창구를 닫으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이 더 저렴한 금리로 종중 미국 재무부와 비슷한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10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빌리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금리와 차입 비용을 합산하면 현재 4.4%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약 4.24%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받는 차입 금리는 베센트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베이징의 차익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모든 다자은행에 대한 중국의 접근권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협정으로 이득을 얻고 있으며 중국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다른 다자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차입 조건이 중국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시아개발은행을 선호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이징은 유동성 지원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자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차입 금리가 가장 낮은 대출을 선택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은 1:1로 프로젝트에 대한 차익 거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4% 정도의 금리로 차입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6% 이상의 금리로 사업 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무역 흑자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화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 달러 보유고를 활용하면서도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센트가 이런 대출 약정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금융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중국이 실제로 G7 국가들의 자금을 자국의 경제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서방은 매우 엉뚱하게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비차입 주주를 살펴보면 27개국이 전체 주식의 67%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 서방 경제국들이 포함됩니다.
이 국가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대신 대출 자금을 출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주인 동시에 대출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회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리 클럽 멤버십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모은 저축으로 더 저렴한 대출을 받아 자국 기업과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센트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베이징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베센트의 주장이 왜 옳은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차익 비용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파월의 의장을 공격한 데에는 금리가 신속하게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 붕괴 당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5% 이상으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엄청나게 불안정하지만 미국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 전쟁, 트럼프에 따른 불확실성, 높은 금리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채 수익률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기축 통화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더 낮은 차익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우리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4월의 신흥시장의 전체 달러 및 유로 표시 채권의 거의 50%를 중국이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차익 비용을 얼마만큼 치렀는지 유의해 살펴보세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실제로 %의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26bp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5%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4.74%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이 중국의 채무 상환 능력을 미국보다 더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놀라운 지표입니다. 이는 미국 자본 시장의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더 많은 달러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자본을 놓고 베센트와 직접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들이 미국의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세계는 중국의 달러 채권을 매수하는 걸까요? 왜 종주국인 미국으로부터 직접 매수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첫째, 각국은 달러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제재와 몰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워싱턴에서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중국 달러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채권 수익률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더 많이 벌일수록 더 많은 국가가 미국 부채에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중국의 성장 자금을 대어 자국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를 통해 상대국 경제를 억제하려는 미국 대신 동맹국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달러 채권을 매수하면 각국이 베이징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도 달러 체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의 달러 채권 발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베센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시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의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대회를 내세우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Everyone should care about financial literacy, whether you are a student with a summer job or a part-time job during school, whether you're in college, whether you're starting your career, or whether you are at the end of your career. Making good financial choices creates economic security, and look, it's fun. You learn about the markets, you learn how to properly allocate resources, and there's a big payoff over the long term for something you can do early in your career.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정말 중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멈출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차이가 생길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에 주의하세요.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